어머니, 저한테 왜 이러세요? 제가 뭘 잘못했는데 이렇게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는 그 말을 듣는 순간 고개를 들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에는 분노와 억울함이 뒤섞여 있었다. 김민지 씨 32살의 며느리가 시어머니 박영숙 씨를 고소하겠다며 찾아온 것이다. 그녀가 내민 서류 뭉치에는 충격적인 내용들이 담겨 있었다. SNS에 올라온 며느리 사진에 악의적 댓글을 단 계정, 며느리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익명으로 제보된 허위 사실, 그리고 며느리의 직장 상사에게 전송된 의심스러운 이메일까지 모든 증거가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다. 바로 시어머니 박영숙 씨였다. 김민지 씨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꺼내 보여주었다. SNS 캡처 화면에는 그녀의 예쁜 셀카 아래 수십 개의 악플이 달려 있었다. 성형했을 것 같다는 댓글, 남편 돈으로 명품 사서 뽐낸다는 비난, 시댁 재산 노린다는 악의적 추측까지. 그런데 이 댓글들을 단 계정의 IP 주소를 추적한 결과가 더 충격적이었다. 시어머니 박영숙 씨의 집 주소와 정확히 일치했던 것이다. 김민지 씨는 말했다. 처음에는 믿고 싶지 않았다고, 시어머니가 설마 이런 짓을 할 리 없다고 생각했다고.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고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김민지 씨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누군가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그녀가 회비를 내지 않고 다닌다는 거짓 제보를 했다. 헬스클럽 측에서 확인한 결과 완전히 허위였지만 김민지 씨는 그 일로 직원들 앞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더 심각한 건 직장이었다. 김민지 씨의 상사에게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그녀가 회사 기밀을 유출하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물론 사실무근이었지만 조사를 받는 동안 김민지 씨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아야 했다. 그리고 이 모든 일의 배후에 시어머니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김민지 씨의 마음은 완전히 무너졌다. 나는 김민지 씨에게 물었다.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원래부터 나빴냐고. 그녀는 고개를 저으며 대답했다. 결혼 초에는 정말 좋았다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친딸처럼 예뻐해 주셨다고.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김민지 씨가 살이 빠지고 예뻐질수록 시어머니의 태도가 차갑게 변했다고 했다. 처음에는 기분 탓인가 했는데 이제는 확신한다고 말했다. 시어머니가 자신을 질투하고 있다고. 안녕하세요. 저는 탐정도도입니다. 사연 속 진실을 찾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건 해결의 단서가 됩니다. 나는 김민지 씨의 이야기를 들으며 메모를 했다. 며느리를 질투하는 시어머니라는 설정이 처음에는 다소 이상하게 느껴졌지만 그녀가 제시한 증거들은 무시할 수 없을 만큼 구체적이었다. 김민지 씨는 결혼한 지 4년째 되는 평범한 직장인이었다. 남편 정우진 씨와는 대학 동기로 만나 연애 3년 만에 결혼했고 현재 강남에 있는 광고회사에서 디자이너로 일하고 있었다. 시어머니 박영숙 씨는 63살로 남편을 10년 전에 여의고 혼자 살고 있었다. 아들 정우진 씨가 외아들이라 박영숙 씨는 아들 부부와 자주 만나며 지냈다고 했다. 김민지 씨가 꺼낸 사진 한 장을 보니 결혼식 날 찍은 가족 사진이었다. 박영숙 씨는 환하게 웃으며 며느리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있었고
김민지 씨 역시 행복한 표정이었다. 그녀는 이 사진을 보며 말했다. 이때만 해도 정말 좋았다고, 시어머니가 자신을 진심으로 반겨주는 것 같았다고. 박영숙 씨는 결혼 전부터 김민지 씨를 여러 번 만났고 매번 따뜻하게 대해주었다. 결혼 후에도 일주일에 한두 번은 집에 초대해서 맛있는 음식을 해주셨고, 명절 때도 김민지 씨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쉬라고 하셨다. 김민지 씨는 친정 어머니만큼이나 시어머니를 편하게 느꼈다고 했다. 그런데 변화는 결혼 2년 차쯤 시작되었다. 김민지 씨가 다이어트에 성공하면서부터였다. 원래 통통한 편이었던 김민지 씨는 결혼 후 10kg 정도 살이 쪘었는데 건강검진에서 경고를 받고 본격적으로 운동을 시작했다. 헬스장을 등록하고 식단 관리를 하며 1년에 걸쳐 15kg을 감량했다. 그 과정에서 김민지 씨는 확연히 예뻐졌고 주변 사람들의 칭찬도 많이 받았다. 남편 정우진 씨도 매우 기뻐했고 김민지 씨 자신도 자신감이 생겼다. 문제는 바로 그때부터 박영숙 씨의 태도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이다. 처음에는 사소한 말투 변화였다. 예전에는 민지야라고 부르며 다정하게 대하던 박영숙 씨가 어느 순간부터 며느리 또는 우진이 와이프라고 부르기 시작했다. 만날 때마다 살 너무 빠진 거 아니냐며 걱정하는 척하면서도 그 말투에는 묘한 불편함이 섞여 있었다. 김민지 씨가 새로 산 옷을 입고 가면 요즘 젊은 애들은 옷값에 돈을 너무 많이 쓴다며 핀잔을 주기도 했다. 김민지 씨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의 걱정이라고 생각하고 넘겼지만 점점 그 빈도가 잦아지면서 불편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결정적인 사건은 6개월 전에 일어났다. 김민지 씨가 회사 워크숍에서 찍은 단체 사진을 SNS에 올렸는데 그날따라 화장을 진하게 하고 예쁜 원피스를 입어서 사진이 잘 나왔다. 동료들과 상사들이 댓글로 예쁘다, 여신 같다며 칭찬을 해주었다. 그런데 다음 날부터 이상한 계정들이 나타나 악의적인 댓글을 달기 시작했다. 성형한 것 같다. 남자들한테 잘 보이려고 꾸민다. 직장에서 무슨 일 하려고 저렇게 꾸미냐는 식의 댓글이었다. 김민지 씨는 처음에는 그냥 인터넷 악플러드리려니 했는데 댓글 내용이 점점 구체적으로 변했다. 남편 돈으로 명품 산다. 시댁 재산 노린다는 등 개인 정보를 아는 사람만 쓸 수 있는 내용이었다. 김민지 씨는 두려움을 느꼈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 누군가는 자신의 사생활을 잘 아는 사람이었다. 남편과 상의해서 SNS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했지만 이미 퍼진 악플들은 지울 수 없었다. 그리고 김민지 씨는 남편 몰래 사설 조사를 의뢰했다. 악플을 단 계정들의 IP를 추적해달라고 했던 것이다.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주요 악플 계정 3개의 IP 주소가 모두 박영숙 씨의 집 주소와 일치했다. 김민지 씨는 믿을 수 없었지만 증거는 명확했다. 그 후로도 이상한 일들이 계속되었다. 김민지 씨가 다니는 헬스클럽에 익명 제보가 들어간 것도 그 즈음이었다. 헬스클럽 관리자가 김민지 씨를 따로 불러 회비 미납 건으로 확인이 필요하다고 했을 때 김민지 씨는 당황할 수밖에 없었다. 자동이체로 매달 정확히 납부하고 있었는데 누군가 그녀가 무임승차한다고 신고했다는 것이다. 확인 결과 완전히 허위였고
헬스클럽 측은 사과했지만 김민지 씨는 다른 회원들 앞에서 곤란한 상황을 겪어야 했다. 누가 왜 이런 짓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더 무서웠다. 직장에서의 일은 더 심각했다. 김민지 씨의 직속 상사에게 익명 이메일이 도착했는데 김민지 씨가 경쟁사에 회사 기밀을 넘기려 한다는 내용이었다. 구체적으로 어떤 프로젝트 자료를 유출하려 했다는 식으로 적혀 있어서 회사는 공식 조사에 들어갔다. 김민지 씨는 결백했지만 조사를 받는 동안 동료들의 시선을 견디기 힘들었다. 일주일간의 조사 끝에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났지만 김민지 씨의 마음에는 깊은 상처가 남았다. 누군가 자신을 의도적으로 괴롭히고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김민지 씨는 남편에게 시어머니 의심을 털어놓았다. 처음에 정우진 씨는 믿지 않았다. 자기 어머니가 그럴 리 없다며 강하게 부인했다. 하지만 김민지 씨가 IP 추적 결과를 보여주자 정우진 씨도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어머니를 직접 찾아가 물어보겠다고 했지만 김민지 씨가 말렸다. 지금 단계에서는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하다고, 그리고 왜 시어머니가 이런 짓을 하는지 이유를 알아야 한다고 말했다. 정우진 씨는 혼란스러워했지만 결국 김민지 씨의 의견을 따르기로 했다. 나는 김민지 씨에게 물었다. 시어머니가 당신을 질투할 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느냐고. 김민지 씨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자신이 예뻐진 것 외에는 특별한 이유를 모르겠다고. 박영숙 씨는 젊었을 때 미인으로 유명했다고 한다. 남편 정우진 씨 아버지가 박영숙 씨의 미모에 반해 결혼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외모가 변했고, 특히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로는 외모 관리에 신경을 덜 쓰게 되었다고 한다. 김민지 씨는 말했다. 혹시 시어머니가 자신의 젊고 예쁜 모습을 보면서 과거의 자신을 떠올리고 그것이 질투로 변한 게 아닐까 싶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였다. 여성의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은 나이와 상관없이 존재하고, 특히 젊었을 때 미모로 주목받았던 사람일수록 노화에 대한 두려움이 클 수 있다. 게다가 며느리라는 존재는 어떤 의미에서 자신의 자리를 위협하는 존재로 느껴질 수도 있다. 아들의 사랑과 관심이 며느리에게 쏠리면서 자신은 점점 뒷전으로 밀려난다는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이렇게까지 악의적인 행동을 설명하기 어려웠다. 더 깊은 무언가가 있을 것 같았다. 나는 김민지 씨에게 박영숙 씨에 대해 더 자세히 알려달라고 했다. 시어머니의 일상, 취미, 인간관계, 과거 이력 등 알고 있는 모든 것을 말해달라고 했다. 김민지 씨는 기억을 더듬으며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박영숙 씨는 결혼 전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했다고 한다. 당시 미모가 뛰어나서 매장에서 인기가 많았고 그곳에서 지금의 남편을 만났다. 남편은 사업을 하는 사람이었고 박영숙 씨와 결혼 후 사업이 잘 되어 경제적으로 여유로운 삶을 살았다. 하지만 10년 전 남편이 갑자기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나면서 박영숙 씨는 큰 충격을 받았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후 박영숙 씨는 사람들을 잘 만나지 않았다. 친구들과의 모임도 끊었고 집에서 혼자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아졌다. 유일한 낙은 아들 정우진 씨를 만나는 것이었다. 정우진 씨는 효자였고 어머니를 자주 찾아뵙고 챙겼다.
박영숙 씨는 아들에게 의지하며 살아왔고 아들이 결혼한다고 했을 때도 크게 반대하지 않았다. 오히려 며느리를 잘 맞이해야겠다는 생각으로 김민지 씨를 따뜻하게 대했다고 한다. 그런데 왜 갑자기 태도가 변한 것일까? 김민지 씨는 또 다른 기억을 떠올렸다. 1년 전쯤 박영숙 씨가 동창회에 다녀온 후 며칠간 우울해했던 적이 있었다. 정우진 씨가 어머니께 무슨 일이냐고 물었지만 박영숙 씨는 아무것도 아니라며 얼버무렸다. 하지만 그 후로 박영숙 씨는 외출을 더 꺼리게 되었고 거울을 자주 보며 한숨을 쉬는 모습이 목격되었다. 김민지 씨는 그때 시어머니가 노화에 대한 스트레스를 받고 있구나 싶었지만 특별히 신경 쓰지 않았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부터 시어머니의 태도 변화가 시작된 것 같다고 했다. 나는 이 사건을 막기로 결정했다. 표면적으로는 시어머니의 질투로 보이지만 그 이면에는 더 복잡한 심리적 동기가 숨어 있을 것 같았다. 박영숙 씨가 왜 며느리를 이토록 괴롭히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지 알아내야 했다. 김민지 씨는 고소를 원했지만 나는 일단 진실을 파악한 후에 결정하자고 제안했다. 가족 간의 문제는 법적 대응보다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할 때가 많기 때문이다. 조사를 시작하기 위해 나는 먼저 박영숙 씨의 주변 인물들을 파악했다. 김민지 씨에게 시어머니의 친구나 지인 리스트를 받았고 그 중에서 연락 가능한 사람들을 추렸다. 가장 먼저 만난 사람은 박영숙 씨의 고등학교 동창인 이경숙 씨였다. 이경숙 씨는 70대 초반으로 박영숙 씨와 50년 넘게 친구로 지내온 사람이었다. 나는 탐정 신분을 밝히지 않고 박영숙 씨를 걱정하는 지인이라고 소개했다. 이경숙 씨는 카페에서 나를 만나 박영숙 씨 이야기를 시작했다. 영숙이는 원래 명랑하고 사교적인 사람이었다고 한다. 고등학교 때도 학교에서 제일 예쁘다는 소리를 들었고 남학생들이 줄을 서서 좋아했다. 졸업 후 백화점에 취직했을 때도 손님들이 영숙이를 보러 일부러 찾아올 정도였다. 그렇게 인기가 많던 영숙이가 결혼 후에는 남편과 아들에게만 집중하며 살았다. 남편이 사업가였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어서 영숙이는 일을 그만두고 전업주부가 되었다. 이경숙 씨는 말을 이어갔다. 영숙이가 남편을 잃고 많이 힘들어했다고. 남편이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충격이 컸고 그 후로 우울증도 앓았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거절하고 집에만 틀어박혀 지냈다. 그러다 1년 전쯤 동창회에 처음 나왔는데 그날 영숙이가 많이 상처받은 것 같더라고 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으니 이경숙 씨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동창회에서 다른 친구들이 영숙이의 외모에 대해 수군거렸다고 한다. 영숙이가 화장실에 간 사이 몇몇 친구들이 영숙이가 많이 늙었다. 옛날 그 미모는 다 어디 갔냐며 수군댔다. 누군가는 남편 돈으로 편하게 살았으니까 관리를 안 한 거라고, 또 누군가는 과부가 되니까 꾸밀 맛도 없어진 거라고 말했다. 이경숙 씨는 그 말을 듣고 화가 났지만 영숙이가 돌아오면서 대화가 끊겼다. 하지만 영숙이의 표정을 보니 화장실 가기 전에 뭔가 들은 것 같았다. 그날 이후로 영숙이는 다시 동창회에 나오지 않았고 이경숙 씨가 연락해도 잘 받지 않았다. 나는 이경숙 씨에게 박영숙 씨의 며느리에 대해 물었다.
이경숙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영숙이가 며느리 이야기를 가끔 했다고 한다. 처음에는 며느리가 착하고 예의 바르다며 좋아했는데 최근에는 며느리에 대한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너무 꾸민다. 남편한테만 잘 보이려고 한다. 시댁을 무시한다는 식의 이야기였다. 이경숙 씨는 그 말을 듣고 이상하다고 느꼈다. 원래 영숙이는 며느리를 칭찬하던 사람이었는데 왜 갑자기 태도가 변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이경숙 씨는 조심스럽게 자기 생각을 말했다. 혹시 영숙이가 며느리를 질투하는 게 아닐까 싶다고. 며느리가 젊고 예쁘니까 영숙이가 자신의 잃어버린 젊음을 떠올리며 힘들어하는 것 같다고 했다. 특히 동창회에서 상처받은 후로 더 그런 것 같다고 했다. 이경숙 씨는 영숙이를 걱정했지만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몰라서 그냥 지켜보고 있었다. 나는 이경숙 씨에게 감사 인사를 하고 혹시 박영숙 씨가 연락하면 제 전화번호를 전해달라고 부탁했다. 다음으로 나는 박영숙 씨의 과거 직장 동료를 찾아갔다. 김정혜 씨라는 여성으로 박영숙 씨와 함께 백화점 화장품 매장에서 일했던 사람이었다. 김정혜 씨는 지금도 같은 백화점에서 일하고 있었고 쉬는 시간에 나와서 나를 만나주었다. 김정혜 씨는 박영숙 씨를 기억했다. 영숙 언니는 정말 미인이었다고 고객들이 언니를 보러 매장에 올 정도였다고 했다. 화장품 판매 실적도 항상 1등이었고 매장에서 없어서는 안 될 사람이었다. 하지만 김정희 씨는 박영숙 씨의 다른 면도 기억하고 있었다. 영숙 언니는 자기보다 예쁜 사람을 싫어했다고 한다. 새로 입사한 직원 중에 예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견제하고 괴롭혔다. 고객들 앞에서 실수를 유도하거나 매니저에게 허위 보고를 해서 문제를 만들기도 했다. 김정희 씨는 그런 영숙 언니가 이해되지 않았지만 워낙 실적이 좋아서 매장에서 중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 하지 못했다. 영숙 언니는 결국 결혼하면서 퇴사했고 그 후로는 연락하지 않았다. 나는 김정혜 씨의 증언을 통해 박영숙 씨의 성격적 특성을 파악할 수 있었다. 그녀는 자신의 외모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고 동시에 그것을 위협하는 존재에 대해 강한 경쟁심과 적대감을 느끼는 사람이었다. 젊었을 때는 직장 동료들에게 그리고 지금은 며느리에게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여전히 부족했다. 왜 하필 며느리에게 이렇게까지 악의적인 행동을 하는지 그 깊은 동기를 알아내야 했다. 나는 정우진 씨를 만나기로 했다. 김민지 씨를 통해 남편과의 면담을 주선했고 정우진 씨는 퇴근 후 내 사무실을 찾아왔다. 35살의 정우진 씨는 IT 기업에서 일하는 성실한 직장인이었다. 그는 들어오자마자 어머니가 정말 그런 짓을 했는지 믿을 수 없다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정우진 씨에게 증거들을 보여주며 객관적 사실만 전달했다. 정우진 씨는 증거를 보고 나서야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정우진 씨는 자신의 어머니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어머니는 항상 자상하고 따뜻한 사람이었다고 한다. 아버지가 바쁜 사람이어서 집에 잘 안 계셨는데 어머니가 아버지 역할까지 하며 자신을 키워주셨다. 공부도 열심히 가르쳐 주셨고 친구들과의 관계도 신경 써주셨다. 정우진 씨는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는 것을 보면서 더 잘해드려야겠다고 다짐했다. 그런데 최근 어머니가 이상하다는 것을 정우진 씨도 느끼고 있었다. 아내 민지에 대한 태도가 확연히 달라졌고 만날 때마다 민지에 대한 불만을 늘어놓으셨다. 정우진 씨는 처음에는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흔한 갈등이려니 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불만이 점점 비이성적으로 변해갔다. 민지가 자신을 무시한다. 민지가 시댁 재산을 노린다. 민지가 다른 남자들과 바람을 피운다는 식의 황당한 이야기까지 하셨다. 정우진 씨는 그때마다 어머니를 달랬지만 어머니는 듣지 않으셨다. 정우진 씨는 어머니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다. 왜 민지를 그렇게 미워하시냐고 물었을 때 어머니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냥 민지가 마음에 안 든다고, 민지 때문에 자신이 힘들다고만 하셨다. 정우진 씨는 어머니가 우울증이 재발한 게 아닌가 걱정했다. 병원에 가보시라고 권했지만 어머니는 자신은 아무 문제 없다며 거부하셨다. 정우진 씨는 답답했지만 어머니를 강제로 데려갈 수도 없었다. 나는 정우진 씨에게 물었다. 어머니가 평소 외모에 대해 얼마나 신경 쓰는 편이었냐고. 정우진 씨는 생각해 보더니 대답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는 어머니가 외모 관리를 많이 하셨다고 한다. 미용실도 자주 가시고 옷도 예쁘게 입으셨다. 아버지도 어머니의 외모를 자랑스러워 하셨고 주변 사람들에게 자기 아내가 제일 예쁘다고 말씀하시곤 했다. 하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는 외출도 안 하시고 꾸미는 것에도 관심이 없어지셨다. 정우진 씨는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남편을 잃은 슬픔에 외모 따위는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런데 1년 전쯤 어머니가 갑자기 다이어트를 시작하셨다. 운동도 하시고 식단 조절도 하시면서 살을 빼려고 노력하셨다. 정우진 씨는 어머니의 건강을 위해 좋은 일이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어머니는 몇 주 만에 포기하셨다. 나이 들어서 살 빼기 힘들다며 좌절하셨고 그 후로 더 우울해지신 것 같았다. 정우진 씨는 그때 어머니를 더 신경 썼어야 했는데 자신의 일과 결혼 생활에 바빠서 어머니의 변화를 제대로 알아채지 못했다고 자책했다. 나는 정우진 씨에게 말했다. 어머니를 탓하지 말라고, 지금이라도 어머니를 도와드릴 방법을 찾으면 된다고. 정우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가가 붉어졌다. 그는 어머니가 왜 이렇게 변하셨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어머니는 원래 착한 사람이었다고 말했다. 나는 정우진 씨를 위로하며 조사를 계속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박영숙 씨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탐정 신분으로 찾아가면 경계심을 가질 것이 분명했다. 그래서 나는 다른 방법을 생각했다. 박영숙 씨가 사는 아파트 단지 내 경로당을 찾아가 그곳 어르신들과 자연스럽게 어울리기로 했다. 경로당은 정보의 보고였다. 어르신들은 동네 사람들에 대해 잘 알고 계셨고 대화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경로당에 들어서니 10여 명의 어르신들이 화투를 치거나 TV를 보고 계셨다. 나는 인사를 드리고 근처에 이사 온 사람인데 인사드리러 왔다고 소개했다. 어르신들은 반갑게 맞아주셨고 차 한 잔을 권하셨다.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하며 이 동네에 대해 물어보았다. 어르신 한 분이 이 아파트는 오래됐지만
조용하고 살기 좋다고 하셨다. 주민들도 대부분 오래 사신 분들이라 정이 많다고 하셨다. 나는 슬쩍 박영숙 씨 이야기를 꺼냈다. 박영숙 씨라는 분을 아시냐고 물으니 한 어르신이 고개를 끄덕이셨다. 알지, 영숙이 말이지. 예전에 여기 경로당에도 가끔 오셨는데 요즘은 안 나오신다고 하셨다. 남편 돌아가시고 많이 힘들어 하셨다고, 착한 분인데 안타깝다고 하셨다. 나는 그분이 요즘 어떻게 지내시는지 아시냐고 물었다. 어르신은 잘 모르겠다고, 집에만 계신다고 들었다고 하셨다. 다른 어르신 한 분이 끼어드셨다. 영숙이가 요즘 좀 이상하다고 하셨다.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쳐도 인사를 안 받으시고 표정도 안 좋으시다고 했다.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뭔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하셨다. 또 다른 어르신은 영숙이 며느리 이야기를 하셨다. 며느리가 참 예쁘고 착한데 영숙이가 며느리를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다고 하셨다. 아들 내외가 찾아와도 반갑게 맞이하지 않는 모습을 본 적이 있다고 하셨다. 나는 경로당에서 얻은 정보를 정리했다. 박영숙 씨는 남편을 잃은 후 사회적 관계를 단절했고 최근 들어 더욱 고립되어 가고 있었다. 이웃들도 그녀의 변화를 눈치챘지만 깊이 관여하지 않았다. 나는 박영숙 씨를 직접 만나야 한다고 확신했다. 하지만 어떻게 접근해야 할지 고민이었다. 그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올랐다. 나는 김민지 씨에게 연락해서 시어머니께 건강검진 쿠폰을 선물하라고 제안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건강을 걱정해서 선물하는 것으로 포장하면 박영숙 씨도 거절하기 어려울 것이다. 김민지 씨는 처음에는 시어머니가 받지 않으실 것 같다고 했지만 내 설득에 동의했다. 나는 특정 병원 건강검진센터와 협력해서 박영숙 씨가 검진을 받으러 오는 날, 그곳에서 우연을 가장해 만나기로 했다. 며칠 후 박영숙 씨가 건강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왔다. 나는 같은 시간에 병원 로비에 있다가 박영숙 씨와 마주쳤다. 박영숙 씨는 63살치고는 젊어 보이는 외모였지만 표정이 어두웠다. 나는 자연스럽게 다가가 인사를 건넸다. 혹시 박영숙 씨 아니신가요? 저는 이 동네에 사는 사람인데 경로당에서 뵌 것 같아서요. 박영숙 씨는 나를 쳐다보더니 기억나지 않는다며 고개를 저었다. 나는 괜찮다며 웃었고 건강검진 받으러 오셨냐고 물었다. 박영숙 씨는 짧게 대답했다. 며느리가 받으라고 해서 왔다고, 별로 받고 싶지 않았는데 아들이 자꾸 권해서 어쩔 수 없이 왔다고 했다. 나는 그 말에서 며느리에 대한 거부감을 느낄 수 있었다. 나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이어갔다. 며느리분이 효녀시네요. 요즘 시어머니 건강 챙기는 며느리 흔하지 않은데요. 박영숙 씨는 비웃듯이 말했다. 효녀는 무슨 남보기 좋으라고 하는 짓이지. 속으로는 나 빨리 죽기만 기다릴 거려. 나는 놀란 척하며 물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냐고. 박영숙 씨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며느리가 자기를 무시한다고, 자기는 이제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뻔하다고 했다. 아들도 며느리 편만 든다고, 자기 말은 듣지도 않는다고 했다. 나는 조심스럽게 물었다. 며느리분과 사이가 안 좋으신가 보네요. 박영숙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에는 좋았는데 지금은 보기만 해도 화가 난다고 했다. 나는 왜 그런지 물었다.
박영숙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말했다. 며느리가 너무 꾸민다고, 남자들 시선 끌려고 온갖 짓을 다 한다고 했다. 자기 남편도 있는데 왜 그렇게 예쁘게 꾸며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분명 딴 마음이 있을 거라고 했다. 나는 그게 사실인지 물었다. 박영숙 씨는 확실하지는 않지만 의심스럽다고 했다. 며느리가 늦게 들어올 때가 많고 휴대폰도 자주 본다고 했다. 나는 박영숙 씨의 말투와 표정에서 강한 집착을 느낄 수 있었다. 이것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더 깊은 불안과 두려움이 그녀를 지배하고 있었다. 나는 대화를 계속 이어가며 박영숙 씨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려 했다. 박영숙 씨는 점점 방어벽을 낮추며 자신의 감정을 토로하기 시작했다. 며느리가 젊고 예쁘다는 것, 그래서 사람들이 며느리만 쳐다본다는 것, 자신은 이제 늙고 볼품 없어졌다는 것. 박영숙 씨는 말했다. 예전에는 자기가 제일 예뻤다고, 어디를 가도 사람들이 자기를 봤다고 했다. 남편도 자기 외모를 자랑스러워했고 친구들도 부러워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르다고, 거울을 보면 늙은 자기 얼굴이 보이고 그게 너무 싫다고 했다. 며느리를 보면 자기의 잃어버린 젊음이 생각나서 화가 난다고 했다. 며느리가 웃으면 사람들이 며느리를 예쁘다고 하면 자기는 투명 인간이 된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박영숙 씨의 고백을 들으며 안타까움을 느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외모에만 두었고 나이가 들면서 그 가치를 잃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상실감을 며느리에게 투사하고 있었다. 며느리는 잘못이 없었다. 단지 젊고 예쁠 뿐이었다. 하지만 박영숙 씨에게 그것은 참을 수 없는 위협이었다. 나는 박영숙 씨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혹시 며느리에게 안 좋은 일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박영숙 씨는 갑자기 표정이 굳었다. 무슨 말이냐고 되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말했다. 사실 저는 탐정입니다. 며느리분이 의뢰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박영숙 씨는 충격을 받은 듯 뒤로 물러섰다. 뭐라고, 며느리가 나를 조사했다고.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며느리분이 SNS에 악플을 달고 헬스클럽에 허위 제보를 하고 직장에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시어머니라는 증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박영숙 씨는 당황했다. 어떻게 알았냐고, 자기가 그렇게 조심했는데 어떻게 들켰냐고 물었다. 나는 IP 추적 결과를 말했다. 박영숙 씨는 한참을 말이 없다가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다. 자기도 어쩔 수 없었다고, 며느리가 너무 미워서 참을 수 없었다고 했다. 며느리를 망가뜨리고 싶었다고, 며느리가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었다고 했다. 나는 왜 그런 감정을 느꼈는지 물었다. 박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동창회에 갔을 때 친구들이 자기를 비웃었다고, 늙었다고, 옛날 미모는 다 어디 갔냐고 수군댔다고 했다. 그 말을 듣고 너무 충격을 받았다고, 집에 와서 거울을 보니 정말 늙은 자기 얼굴이 보였다고 했다. 그때부터 며느리가 믿기 시작했다고, 며느리는 젊고 예쁜데 자기는 늙고 추해진 게 너무 억울했다고 했다. 며느리가 웃으면, 며느리가 예쁜 옷을 입으면, 며느리가 행복해 보이면 자기는 죽고 싶을 만큼 괴로웠다고 했다. 나는 박영숙 씨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당신의 가치는 외모에만 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훌륭한 어머니이고 아들을 잘 키워낸 사람입니다. 며느리는 당신의 적이 아닙니다. 며느리도 당신을 존경하고 싶어 합니다. 박영숙 씨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늦었다고, 자기가 며느리한테 너무 나쁜 짓을 했다고, 며느리가 자기를 용서할 리 없다고 했다. 나는 박영숙 씨를 설득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면 며느리도 이해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박영숙 씨는 계속 고개를 저었다. 자기는 용서받을 자격이 없다고, 며느리한테 너무 끔찍한 짓을 했다고 했다. 나는 물었다. SNS 악플과 허위 제보 외에 또 다른 일이 있었냐고. 박영숙 씨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고백했다. 며느리의 회사에 익명으로 전화를 걸어 며느리가 상사와 부적절한 관계라는 소문을 퍼뜨렸다고 했다. 나는 충격을 받았다. 그 정도로 악의적인 행동을 했다니. 박영숙 씨는 계속 말했다. 며느리의 친구들에게도 익명 문자를 보냈다고, 며느리가 남편을 속이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거짓말을 했다고 했다. 며느리의 부모님께도 익명 편지를 보냈다고, 며느리가 시댁 재산을 노리고 있다는 내용을 적었다고 했다. 박영숙 씨는 모든 것을 고백하며 울었다. 자기가 미쳤다고, 정신이 나갔었다고 했다. 나는 박영숙 씨에게 물었다. 왜 이렇게까지 했느냐고. 박영숙 씨는 대답했다. 며느리를 망가뜨리고 싶었다고, 며느리가 불행해지면 자기가 조금이라도 나아질 것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았다고, 며느리를 괴롭힐수록 자기도 더 괴로웠다고 했다. 밤에 잠을 못 자고 악몽을 꾸고 자기 자신이 너무 싫었다고 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다고, 며느리에 대한 증오가 너무 커서 통제할 수 없었다고 했다. 나는 박영숙 씨를 진정시키며 물었다. 정말로 며느리를 미워하는 건가요? 아니면 자기 자신을 미워하는 건가요? 박영숙 씨는 그 질문에 할 말을 잃었다. 잠시 침묵이 흘렀고 박영숙 씨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자기 자신이 미웠다고, 늙어가는 자기가, 볼품 없어진 자기가 너무 싫었다고 했다. 며느리는 그저 거울이었다고, 며느리를 보면 자기가 잃어버린 모든 것이 생각났다고 했다. 젊음, 아름다움, 사람들의 관심, 남편의 사랑, 모든 것을 잃었다고 느꼈다고 했다. 나는 박영숙 씨에게 말했다. 당신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당신에게는 여전히 아들이 있고 며느리가 있고 앞으로 손주도 생길 것입니다. 당신의 인생은 끝나지 않았고 새로운 행복을 찾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려면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합니다. 그리고 며느리에게 진심으로 사과해야 합니다. 박영숙 씨는 울면서 고개를 끄덕였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모르겠다고, 도와달라고 했다. 나는 김민지 씨에게 연락해서 박영숙 씨가 고백했다는 것을 알렸다. 김민지 씨는 놀라면서도 안도했다.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이라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냐고 물었다. 나는 제안했다. 박영숙 씨와 직접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지만 그 전에 박영숙 씨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다고 했다. 김민지 씨는 동의했다. 시어머니가 심리 상담을 받으신다면 자신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나는 박영숙 씨를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에게 연결했다.
박영숙 씨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내 설득과 아들 정우진 씨의 권유로 결국 병원을 방문했다. 전문의는 박영숙 씨를 진찰한 후 우울증과 불안장애 진단을 내렸다. 남편을 잃은 후 제대로 치료받지 않아서 증상이 악화되었고 외모에 대한 집착과 며느리에 대한 적대감은 그 증상의 일부였다. 전문의는 약물 치료와 상담 치료를 병행할 것을 권했고 박영숙 씨는 치료를 시작하기로 했다. 치료가 시작된 지 한 달쯤 지났을 때 나는 박영숙 씨와 김민지 씨의 만남을 주선했다. 중립적인 장소인 상담센터에서 만나기로 했고 나와 상담사가 함께 자리했다. 박영숙 씨는 떨리는 목소리로 김민지 씨에게 사과했다. 자기가 한 모든 일을 고백하고 용서를 구했다. 김민지 씨는 박영숙 씨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렸다.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컸다. 시어머니가 그렇게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자신은 전혀 몰랐다는 것이 미안했다. 김민지 씨는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대신하려고 한 게 아니에요. 저는 그냥 어머니의 며느리로 어머니를 존경하고 사랑하고 싶었어요. 제가 예쁘게 꾸민 건 어머니를 무시해서가 아니라 그냥 제 자신을 위해서였어요. 어머니는 여전히 아름다우세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고 어머니의 가치는 외모에 있지 않아요. 박영숙 씨는 김민지 씨의 손을 잡고 울었다. 자기가 너무 어리석었다고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했다. 정우진 씨도 그 자리에 함께 있었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힘들어했지만 이제는 두 사람이 화해하는 모습을 보며 안도했다.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를 사랑해요. 민지와 결혼했다고 해서 어머니를 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니는 제게 가장 소중한 사람이에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잘 챙길게요. 박영숙 씨는 아들을 껴안고 울었다. 상담사는 가족 모두에게 말했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라고, 진정한 치유에는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했다. 박영숙 씨는 계속 치료를 받아야 하고 가족 모두가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지 씨와 정우진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박영숙 씨를 돕기로 약속했다. 박영숙 씨도 노력하겠다고, 더 이상 며느리를 괴롭히지 않겠다고, 자기 자신과 화해하겠다고 약속했다. 나는 이 가족을 보며 희망을 느꼈다.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었지만 적어도 서로를 이해하고 용서하는 첫걸음을 뗐다. 박영숙 씨의 질투는 단순한 악의가 아니었다. 그것은 상실감과 두려움, 그리고 자기 혐오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를 외모에만 두었고 나이가 들면서 그 가치를 잃었다고 믿었다. 며느리는 그저 그 상실을 상기시키는 존재였을 뿐이다. 하지만 박영숙 씨는 깨달았다. 자신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인생 경험에 있다는 것을, 며느리는 적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것을, 그리고 나이 드는 것은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것을 얻는 과정이라는 것을, 박영숙 씨는 치료를 통해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며느리와의 관계도 조심스럽게 회복되어 갔다. 김민지 씨는 시어머니를 용서했다. 쉬운 결정은 아니었지만 시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하고 나니 분노보다는 연민이 들었다. 그녀는 시어머니와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가기로 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를 방문하고
함께 시간을 보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자연스러워졌다. 박영숙 씨도 며느리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다. 며느리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자신의 이야기도 나눴다. 어느 날 박영숙 씨는 김민지 씨에게 옛날 사진첩을 보여주었다. 젊었을 때의 사진들이 가득했다. 정말 아름다운 여성이었다. 김민지 씨는 감탄하며 말했다. 어머니 정말 예쁘셨네요. 박영숙 씨는 웃으며 대답했다. 그때는 그게 전부인 줄 알았다고, 예쁜 것만이 가치라고 생각했다고 했다. 하지만 이제는 안다고,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 있다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에 있다고 했다. 김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시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박영숙 씨는 상담 치료를 받으면서 많은 것을 깨달았다. 자신이 왜 그렇게 외모에 집착했는지, 왜 며느리를 질투했는지 이해하게 되었다. 그것은 어린 시절부터 형성된 가치관 때문이었다. 박영숙 씨는 어렸을 때부터 예쁘다는 말을 들으며 자랐고 외모가 자신의 유일한 무기라고 배웠다. 부모님도 주변 사람들도 사회도 그녀에게 예쁘게 생긴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가르쳤다. 그래서 박영숙 씨는 평생 외모를 가꾸는데 집중했다. 공부보다 화장을 배우는 것이 중요했고 자기 개발보다 다이어트가 우선이었다. 결혼 후에도 남편에게 사랑받기 위해 항상 예쁘게 꾸몄다. 남편은 그런 아내를 자랑스러워했고 박영숙 씨는 그것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남편이 세상을 떠나고 나이가 들면서 외모가 변하자 박영숙 씨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 같았다. 예쁘지 않은 자신은 가치가 없다고 느꼈다. 상담사는 박영숙 씨에게 말했다. 당신의 가치는 외모가 아니라 당신이라는 사람 자체에 있습니다. 당신이 살아온 삶, 경험, 지혜, 사랑, 그 모든 것이 당신의 가치입니다. 외모는 변할 수 있지만 당신의 본질은 변하지 않습니다. 박영숙 씨는 그 말을 듣고 많이 울었다. 평생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다. 아무도 그녀에게 외모가 아닌 다른 것에 가치가 있다고 말해주지 않았다. 박영숙 씨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거울을 보는 횟수가 줄어들었고 자신의 외모에 대한 집착도 줄어들었다. 대신 다른 것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책을 읽고 그림을 그리고 경로당 봉사활동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즐거워졌다. 사람들과 대화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다. 김민지 씨도 박영숙 씨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 예전에는 만날 때마다 긴장했는데 이제는 편안하게 대화할 수 있었다. 박영숙 씨는 며느리에게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다. 젊었을 때의 일들, 남편과의 추억, 아들을 키우면서 겪었던 일들. 김민지 씨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시어머니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박영숙 씨는 단순히 질투심 많은 시어머니가 아니었다. 그녀는 상처받고 외로운 한 사람이었다. 어느 날 박영숙 씨는 김민지 씨에게 제안했다. 함께 요리 수업을 들어보지 않겠냐고. 김민지 씨는 기꺼이 동의했다. 두 사람은 매주 수요일마다 요리 학원에 다녔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함께 요리하고 맛을 보고 웃으면서 점점 가까워졌다. 박영숙 씨는 며느리에게 전통 음식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었고
김민지 씨는 시어머니에게 새로운 레시피를 소개했다. 함께하는 시간이 즐거웠다. 정우진 씨는 어머니와 아내가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며 행복했다. 그는 두 사람을 위해 자주 집에 초대하고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만들었다. 박영숙 씨는 아들 부부의 집을 방문할 때마다 예전처럼 며느리를 감시하거나 평가하지 않았다. 대신 며느리와 대등한 관계로 대화하고 서로의 생각을 존중했다. 김민지 씨도 시어머니를 편하게 대할 수 있게 되었다. 몇 달이 지난 어느 날 김민지 씨는 박영숙 씨에게 중요한 소식을 전했다. 임신했다는 것이다. 박영숙 씨는 기뻐하며 며느리를 껴안았다. 손주가 생긴다는 소식에 눈물을 흘렸다. 예전 같았으면 며느리의 임신 소식에도 복잡한 감정을 느꼈을 것이다. 며느리가 엄마가 되면 자신은 더 뒷전으로 밀릴 것이라는 두려움, 며느리의 임신한 모습이 아름다울 것이라는 질투. 하지만 이제는 달랐다. 순수하게 기뻤고 손주를 빨리 보고 싶었다. 박영숙 씨는 며느리의 임신 기간 동안 정성스럽게 돌봐주었다. 몸에 좋은 음식을 해주고 병원에 함께 가주고 필요한 것들을 챙겨주었다. 김민지 씨는 시어머니의 헌신에 감동했다. 이것이 진짜 가족이구나 싶었다. 과거의 아픔은 완전히 지워지지 않았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두 사람은 알게 되었다. 아이가 태어난 날 박영숙 씨는 병원으로 달려갔다. 손주를 처음 안았을 때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작고 소중한 생명이 자신의 품에 안겨 있었다. 이 아이는 며느리와 아들의 아이이고 동시에 자신의 손주였다. 박영숙 씨는 깨달았다. 인생은 대를 이어가는 것이고 자신의 역할은 젊음을 되찾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를 사랑하고 지혜를 전하는 것이라는 것을. 김민지 씨는 시어머니에게 말했다. 어머니, 이 아이 이름을 지어주세요. 박영숙 씨는 놀라며 물었다. 정말이냐고, 자기가 손주 이름을 지어도 되냐고. 김민지 씨는 고개를 끄덕였다. 어머니가 지어주신 이름이라면 의미 있을 것 같다고 했다. 박영숙 씨는 며칠을 고민한 끝에 이름을 지었다. 한결이라고, 한결같이 사랑하라는 뜻이라고 했다. 김민지 씨와 정우진 씨는 그 이름이 마음에 들었다. 나는 이 가족의 이야기를 지켜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 질투는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그 이면에는 두려움, 상실감, 자기 혐오가 숨어 있다. 박영숙 씨의 경우 그녀의 질투는 며느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 대한 것이었다. 잃어버린 젊음, 변해버린 외모, 사라진 관심에 대한 슬픔과 분노가 며느리에게 투사된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치료와 가족의 사랑을 통해 변화할 수 있었다. 김민지 씨의 용서도 중요했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한 일을 결코 잊을 수 없었지만 이해하고 용서하기로 했다. 용서는 쉬운 일이 아니다. 특히 의도적으로 자신을 괴롭힌 사람을 용서하는 것은 더욱 어렵다. 하지만 김민지 씨는 시어머니의 고통을 보았고 그 고통이 악의적인 행동의 원인이었다는 것을 이해했다. 그리고 복수보다는 치유를 선택했다. 정우진 씨의 역할도 컸다. 그는 어머니와 아내 사이에서 중재자가 되었다. 어느 한쪽 편을 들지 않고 두 사람 모두를 이해하고 지지했다. 그의 사랑과 인내가 없었다면 이 가족의 화해는 불가능했을 것이다.
가족 갈등에서 중간에 선 사람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외모에 대한 사회적 압박이 얼마나 큰지도 깨달았다. 여성들은 평생 예쁘게 보이라는 압력을 받는다. 젊었을 때는 젊고 예쁘게, 나이 들어서는 나이보다 젊어 보이게. 이 압력은 여성들의 자존감을 외모에 의존하게 만들고 나이가 들면서 심각한 정체성 위기를 겪게 한다. 박영숙 씨는 그 압력의 희생자였다. 하지만 박영숙 씨는 변화했다. 그녀는 자신의 가치가 외모가 아니라 내면에 있다는 것을 배웠다. 사람들과의 관계, 사랑, 지혜, 경험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리고 며느리와의 관계를 회복하면서 나이 드는 것이 무언가를 잃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역할을 얻는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할머니라는 새로운 역할, 멘토라는 새로운 위치, 가족의 지혜로운 어른이라는 새로운 정체성. 김민지 씨도 성장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단순히 며느리를 괴롭히는 악한 사람으로 보지 않고 고통받는 한 사람으로 이해했다. 그리고 용서를 통해 더 깊은 관계를 만들어갔다. 이것은 쉬운 선택이 아니었지만 옳은 선택이었다. 가족은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다. 상처받고 실수하고 서로에게 상처를 주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며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다. 이제 박영숙 씨는 손주 한결이를 돌보는 것이 가장 큰 기쁨이다. 아이를 안고 노래를 불러주고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랑을 주는 것. 그것이 그녀의 새로운 정체성이고 새로운 아름다움이다. 며느리 김민지 씨와의 관계도 계속 발전하고 있다.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실하고 따뜻하다. 두 사람은 서로를 이해하려 노력하고 차이를 존중하며 함께 성장하고 있다. 사건이 해결된 지 1년이 지났다. 나는 박영숙 씨와 김민지 씨를 다시 만났다. 두 사람은 카페에서 나를 기다리고 있었고 함께 차를 마시며 근황을 나눴다. 박영숙 씨는 많이 달라져 있었다. 표정이 밝았고 옷차림도 단정했다. 무엇보다 눈빛이 평온했다. 김민지 씨도 행복해 보였다. 아이를 낳고 복직한 후 바쁘지만 충만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고 했다. 박영숙 씨는 말했다. 탐정님 덕분에 인생이 바뀌었다고, 아니, 사실 탐정님이 인생을 구해주셨다고 했다. 만약 그때 개입하지 않았다면 자신은 계속 며느리를 괴롭히고 결국 가족을 잃었을 것이라고 했다. 이제는 며느리와 정말 가족 같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손주를 돌보는 것이 삶의 가장 큰 기쁨이라고 했다. 상담 치료도 계속 받고 있고 우울증 증상도 많이 좋아졌다고 했다. 김민지 씨도 말했다. 처음에는 시어머니를 용서할 수 있을지 확신이 없었다고, 시어머니가 한 일이 너무 끔찍해서 평생 원망하며 살 것 같았다고 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아픔을 이해하고 나니 용서가 가능했다고 했다. 용서는 시어머니를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것이었다고, 원망을 놓아버리고 나니 자신도 훨씬 편안해졌다고 했다. 이제는 시어머니를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했다. 나는 두 사람을 보며 뿌듯함을 느꼈다. 이것이 내가 탐정으로서 가장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다. 단순히 진실을 밝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통해 사람들이 치유되고 관계가 회복되는 것을 보는 것.
박영숙 씨와 김민지 씨는 서로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결국 서로를 치유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용서와 화해의 힘을 보여준다. 박영숙 씨는 요즘 경로당에서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고 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찾아가 말벗이 되어주고 식사를 챙겨드리는 일을 한다. 처음에는 자신도 도움이 필요한 사람인데 남을 도울 수 있을까 싶었지만 막상 시작해보니 오히려 자신이 더 많이 받는 것 같다고 했다. 누군가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얼마나 의미 있는지 깨달았고 자신의 존재 가치를 다시 느낄 수 있었다고 했다. 김민지 씨는 시어머니의 변화를 보며 많은 것을 배웠다고 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는 것,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것, 진정한 아름다움은 내면에서 나온다는 것. 시어머니를 보면서 자신도 나이 들어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고 했다. 언젠가 자신도 나이가 들겠지만 시어머니처럼 지혜롭고 아름다운 사람이 되고 싶다고 했다. 정우진 씨도 변화했다. 그는 이제 어머니와 아내 모두에게 더 많은 관심과 사랑을 표현한다. 예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에 감사하게 되었고 가족의 소중함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다. 매주 일요일에는 어머니를 모시고 아내, 아이와 함께 시간을 보낸다. 공원을 산책하거나 맛있는 음식을 먹거나 그냥 집에서 편안하게 대화하는 시간. 그 시간이 가족 모두에게 소중하다. 나는 이 사건을 정리하며 많은 생각을 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은 흔한 문제다. 하지만 그 갈등의 이면을 들여다보면 대부분 오해와 소통 부족, 그리고 개인적인 상처에서 비롯된다. 박영숙 씨의 경우 그녀의 질투는 며느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상실감에 대한 것이었다. 만약 누군가 그녀의 아픔을 일찍 알아채고 도와줬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 우리 사회는 여성들에게 끊임없이 젊고 아름다워야 한다고 말한다. 나이 드는 것을 부정적으로 보고 주름과 백발을 숨겨야 할 것으로 여긴다. 이런 사회적 압력이 박영숙 씨 같은 사람들을 만든다. 자신의 가치를 외모에만 두고 나이가 들면서 정체성을 잃어버리는 사람들. 우리는 이것을 바꿔야 한다. 나이 드는 것을 축복으로 보고 노년의 아름다움과 지혜를 존중해야 한다. 며느리와 시어머니의 관계도 재정이 되어야 한다. 며느리는 시어머니의 경쟁자가 아니다. 며느리는 가족이고 동반자이고 때로는 딸과 같은 존재다. 시어머니도 며느리를 위협으로 보지 말고 함께 가족을 이루어가는 파트너로 봐야 한다. 세대 간의 차이는 갈등이 아니라 풍성함이 될 수 있다.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 박영숙 씨와 김민지 씨의 이야기는 그것을 보여준다. 그들은 최악의 갈등을 겪었지만 결국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하는 관계를 만들어냈다. 쉽지 않은 과정이었고 많은 눈물과 노력이 필요했다. 하지만 가능했다. 그리고 그 결과는 아름다웠다. 두 사람은 이제 진정한 가족이 되었다. 나는 이 사건을 통해 배웠다. 탐정의 역할은 단순히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니라 그 진실을 통해 사람들이 나아갈 방향을 찾도록 돕는 것이라는 것을. 때로는 진실이 고통스럽다. 자신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추악한 면을 마주해야 할 때도 있다. 하지만 그 고통을 피하지 않고 직면할 때 진정한 치유가 시작된다. 박영숙 씨는 자신의 추악한 면을 마주했다. 며느리를 질투하고 괴롭힌 자신,
외모에 집착하며 내면을 돌보지 않은 자신, 상처받은 것을 핑계로 남에게 상처를 준 자신, 그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고통스러웠다. 하지만 그 과정을 거치면서 그녀는 변화할 수 있었다.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었다. 김민지 씨도 마찬가지다. 그녀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괴롭힌 이유를 알고 싶지 않았을 수도 있다. 그냥 법적으로 대응하고 관계를 끊는 것이 더 쉬웠을 것이다. 하지만 그녀는 진실을 알고 싶어 했고 그 진실을 통해 시어머니를 이해했다. 그리고 용서를 선택했다. 쉬운 길이 아니었지만 옳은 길이었다. 이제 박영숙 씨는 손주 한결이와 함께 공원을 산책한다. 한결이는 할머니를 보면 환하게 웃는다. 박영숙 씨는 그 웃음을 보며 행복을 느낀다. 이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주름진 얼굴로 손주를 안고 웃는 할머니의 모습. 젊고 매끈한 피부보다 훨씬 아름답다. 왜냐하면 그 주름 하나하나에는 인생의 이야기가 담겨 있고 그 웃음에는 진심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김민지 씨는 시어머니가 한결이를 돌보는 모습을 보며 감사한다. 시어머니의 도움으로 자신은 일과 육아를 병행할 수 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결이가 할머니의 사랑을 받으며 자란다는 것이다. 세대 간의 사랑과 지혜가 전달된다는 것. 그것이 가족의 아름다움이다. 나는 박영숙 씨와 김민지 씨에게 마지막으로 물었다. 이 일을 겪고 나서 가장 크게 변한 것이 무엇이냐고. 박영숙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다.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다고. 예쁜 자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김민지 씨는 말했다. 사람을 판단하지 않게 되었다고.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이면의 이야기를 들으려 노력하게 되었다고. 나는 두 사람의 대답을 들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것이 이 사건이 남긴 가장 큰 교훈이다.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타인을 이해하려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가 있으면 대부분의 갈등은 해결될 수 있다. 박영숙 씨는 자신을 사랑하지 못했기 때문에 며느리를 질투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며느리도 사랑할 수 있게 되었다. 김민지 씨는 시어머니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분노했다. 하지만 이제는 시어머니의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게 되었다. 이해는 용서의 시작이다. 우리가 누군가를 미워할 때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대부분 이해할 수 있게 된다. 그들도 상처받은 사람이고 그들도 최선을 다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나는 사무실로 돌아와 이 사건을 정리했다. 파일에 마지막 기록을 남기며 이 사건이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이 되기를 바랐다.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갈등으로 힘들어하는 사람들, 자신의 외모 때문에 고통받는 사람들, 누군가를 질투하며 괴로워하는 사람들. 이들에게 박영숙 씨와 김민지 씨의 이야기가 희망이 되기를 바랐다. 변화는 가능하다. 아무리 깊은 갈등도, 아무리 큰 상처도 진심과 노력으로 치유할 수 있다. 박영숙 씨는 60이 넘어서 변화했다. 평생 지녀온 가치관을 바꾸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늦은 나이는 없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이 바로 그 시작점이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서로 상처를 주고 실수하고 후회한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족이다. 사랑하고 용서하고 함께 성장한다.
박영숙 씨와 김민지 씨의 가족처럼 그들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다. 계속해서 함께 살아가며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해 갈 것이다. 나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세상에는 수많은 갈등이 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갈등은 소통과 이해로 풀릴 수 있다. 우리가 서로의 이야기를 듣고 상처를 이해하고 손을 내밀 수 있다면 박영숙 씨와 김민지 씨가 그것을 해냈다. 그들의 용기와 사랑이 기적을 만들었다. 이 사건을 통해 나는 다시 한번 배웠다. 탐정으로서 내 역할은 진실을 찾는 것이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진실로 사람들이 행복해지도록 돕는 것이다. 박영숙 씨와 김민지 씨는 이제 행복하다. 그것으로 충분하다. 나는 파일을 닫고 다음 의뢰인을 기다렸다. 또 다른 이야기가, 또 다른 진실이, 또 다른 치유가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세상은 넓고 사람들의 이야기는 끝이 없다. 하지만 모든 이야기에는 희망이 있다. 아무리 어두운 이야기도 결국 빛을 찾을 수 있다. 박영숙 씨와 김민지 씨가 그것을 증명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많은 사람들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계속해서 이런 이야기들을 찾아내고 기록하고 사람들에게 전할 것이다. 그것이 탐정 도도의 역할이다.